지금 4시에 이제 정식으로 지금 시작을 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로 지금 작동을 하기 때문에 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지금 생방송이 나가고 있고요. 페이스북 한번 좀 볼 수 있을까요? 페이스북으로 페이스북 계정은 우리 이근규 계정 그리고 또 우리 서포터단에서 좀 같이 좀 링크를 걸어서 하고 있고요. 또 나아가서 또 여러 우리 청소운동연합 임원님들 특히 또 우리 김세원 교수님께서는 직접 그 생방송을 연결해서 듣고 싶다고 신청해 오셨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생방송으로 같이 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푸른별 포럼 코로나 시대에 그거 뽑으면 안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사회적 거리두기죠. 1918년도에 그 스페인 독감 이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뽑지 마세요. 그거요. 그 사회적 그 거리두기를 통해서 이 코로나를 이겨내는 그런 국가 시책 그리고 국민들의 염려를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우리 푸른별 포럼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갖도록 그렇게 준비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 푸른별 포럼은 그동안 11번째를 잘 성대하게 치러왔는데요. 이 푸른별 포럼을 통해서 청소년 그리고 어른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많은 이슈와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깊은 토론과 논의를 해왔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공감대를 불러일으켰던 그런 특별한 강좌입니다. 그동안 우리 이종찬 전 국가정보원장님과 또 우리 정세균 지금 현 국무총리 또 과거에 우리 김정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많은 분들께서 특별히 참여해서 강사로 나오셨던 그런 포럼입니다. 한국청소년운동연합에서 만들어서 전국을 대상으로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포럼인데요. 이제 올해가 이제 12회째 되는 포럼인데 이 포럼은 원래 가을에 백범강당에서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제 가을에 꼭 초빙하는 그 현직 서울시장을 매번 강사로 모셨었는데 올해는 좀 특별한 사정이 생겨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의 끝에 우리나라에서 링컨 리더십을 연구하는 데 아주 권위 있는 그리고 또 자타 공인하는 링컨 전문가인 우리 김재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동안 시사저널 정치부장을 하셨고 또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하셨던 언론인이기도 하고요. 또 얼마 전까지 용인시에서 제2 부시장을 역임하면서 행정가로서 또 민생 정치인으로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귀한 우리 어른이시죠. 저희 청소운동연합에는 경기도 지부장을 또 맡아서 수고를 많이 하시고 계셨고 또 지금 현재는 또 중앙청소년연수원의 원장을 맡아서 많은 교수님들과 함께 후학을 지도하고 이끄는데 봉사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옆에 모셨는데요. 잠시 후에 또 우리 말씀을 듣기로 하고 우리 코로나 전국이긴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그래도 우리가 우국 충정과 독립운동가들의 여러 영혼과 그런 뜻을 기리고 있는 이 무당기념관에서 이렇게 온라인 강좌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간단하게나마 국민을 하고 그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하시는 우리 분들께서는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국기에 대하여 예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하시죠. 길을 향해서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여러 가지 사정상 국민의례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일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안녕하세요. 주섬주섬 여러 가지 설명은 드렸었는데 제가 앞에 가져놓은 책이 멘탈 경쟁력이라고 하는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작년도에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책을 내셔서 정말 정신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 이 멘탈 정신력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해서 좋은 책을 내셨는데 이 책을 왜 가져 나왔냐면 여기 보니까 2장에 링컨에 대한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소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요. 링컨은 멘탈 경쟁력의 대명사죠. 네.
여느 사람들이 겪지 못하는 그런 고난, 시련, 슬픔, 불행을 겪으면서 오뚜기처럼 일어섰던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이 정상까지 올랐던 멘탈 경쟁력을 그 표상이라고 할 수 있는 네. 사람이죠. 예. 예. 오늘 이제 한 수천의 관중을 이렇게 모시고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한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우리 또 두고두고 이 영상을 많이 또 이렇게 애청을 하면서 또 많은 교훈을 받을 거라 믿습니다. 우리 링컨 연구의 아주 전문가이신 링컨 연구원 원장이신 김재일 원장님을 모셔서 특강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 링컨 연구원장 김재일입니다. 걸출한 독립운동가이신 우당 이회영 선생님 업적을 기리는 우당 기념관에서 강의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강의 제목은 링컨 리더십의 비밀을 찾아서입니다. 잠시 제 소개를 해드리면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요. 저는 원래 언론인 출신입니다. 한국일보의 견습기자로 들어가서 코리아타임즈 또 시사저널에서 한 20년 정도 근무를 했죠. 시사저널에서는 정치부장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사회 활동을 했는데 한국감사협회 제9대 회장이었고 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용인시 부시장을 지냈습니다. 현재는 한국 링컨 연구원장이고 한국청소년운동연합 중앙연수원장으로 연수원장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죠. 예, 5권의 저서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파추로 매주를 쓴다 해도 말의 힘, 말의 위력이죠. 예, 첫사랑의 뜨거움을 찾아서 신앙 간증록입니다. 희망 언어, 정치와 이 말과의 관계입니다. 말이 강해지는 책, 이것은 스피치 지침서지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까닭 없이 불안한 당신을 위한 멘탈 경쟁력, 이 긴 제목의 책을 최근에 냈습니다. 예, 강의 내용은 링컨은 누구인가, 링컨의 발자취를 찾아서 링컨 리더십의 탁월성과 과업 성취, 또 링컨 리더십의 특징, 링컨 리더십의 유래와 비밀,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할 것입니다. 자, 링컨은 누구입니까? 워싱턴 DC에 미국 의회 의사당이 있는데 캐피털 힐이라고 하죠. 그 앞에 아주 넓고도 긴 이 잔디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워싱턴 몰이라고 합니다. 이 맞은편에 링컨 기념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기념관에서요, 1963년 8월에 그 유명한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로 유명하죠. 마틴 루터 킹이 이제 주도하는 평화 대행진, 이 행사가 열립니다. 당시에 군중으로는 어마어마했었죠. 25만 명이 여기에 운집을 하죠. 미국 흑인 인권운동사에 큰 획을 긋는 이 터닝 포인트가 됐던 그런 그 행사였습니다. 자, 2009년도 1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링컨 기념관 앞에서 취임식을 갖습니다. 원래 미국 대통령들은 이 국회의사당 그 계단 앞에서 이 취임식을 하는데 링컨을 너무나도 오바마가 존경했기 때문에 이제 이 링컨 기념관에서 취임식을 하게 됩니다. 이렇듯이 링컨은 미국 역사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그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링컨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우선은 이 흑수저정의 흑수저 출신으로
정상까지 오른,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른 이 입지전적인 인물이죠. 두 번째는 뭘까요? 노예 해방이 생각납니다. 국가 통합이 생각이 납니다. 이 엄청난 국가적 과제를 성취한 대통령으로 알려져 있죠. 자, 세 번째는 뭡니까?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기 있는 대통령입니다. 미국에서 이 여론조사, 갤럽 같은 여론조사 기관, 그리고 또 이 US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 같은 잡지에서 자주 이 대통령에 대한 이 지지도 조사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링컨이 가장 많이 꼽힙니다. 예, 링컨이 1등으로 꼽히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링컨은 미국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기 있는 대통령이죠. 그 다음에 링컨은 이 역사상 가장 많은 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예수 그리스도 다음으로 가장 많은 전기를 가지고 있죠. 미국, 그러니까 영어로만 쓰여진 이 전기가 16,000종이 된다고 합니다. 예, 엄청나죠? 예, 그 다음에 이 링컨이요. 인간적인 매력이 대단히 있는 사람이죠. 예, 우선 링컨의 정직성은 유명합니다. 이 청소년 시절부터 아니스트 에이브로 불렸습니다. 정직한 에이브. 예, Honest is the best policy라는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방책이다. 이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실제로 보여준 인물이죠. 그 다음에 굉장히 성실했고요. 겸손하고 신중하고 또 따뜻한 마음씨의 인물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이 탈영병들이 있죠. 그 사람들은 처형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스트를 사인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라도 더 빼내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따뜻한 마음씨의 지도자였지요. 예, 그런 인간적인 매력을 지닌 사람이죠. 그리고 실제 대단한 그 완력의 소유자입니다. 키가 아직까지 역대 미국 대통령 중에 제일 큰 사람이에요. 193cm. 제가 그 옆에 한번 서봤는데요. 거의 머리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있는데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예, 제 집에는 링컨의 이 브론즈 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링컨의 사진 제 책상 앞에 붙어 있습니다. 링컨 컵으로 매일 물을 마십니다. 또 링컨의 엠블렘 이것들이 이 냉장고에 붙어 있습니다. 자, 링컨의 발자취를 찾아서 제가 미국 특파원을 하면서 또 그 이후에 갔다 와서도 미국에 갈 때마다 이 링컨 유적지를 추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모아오고 공부를 했던 거지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안 보이잖아. 오케이. 자, 켄터키 하전빌에서 태어났습니다. 링컨이요. 그래서 7살까지 여기에 살았죠. 지금 국립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통나무집이죠. 통나무집 내부입니다. 또 링컨 가족이 실제로 먹었던 우물입니다. 예. 그 다음에 7살부터 21살까지 링컨 시티에 살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링컨 시티가 아니었죠. 스펜서 군이었습니다. 인디애나주에 있죠. 예. 여기도 역시 이 링컨 어린 시절 내셔널 파크, 국립공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당시에 사용했던 벽난로가 있습니다. 이 거실입니다. 링컨 당시에 그런 그 집 모양이고요. 이것은 공동 묘지입니다. 여기에 링컨의 어머니가 지금 실제로 묻혀 있습니다. 링컨의 책상이고요. 자, 집 건너편에 일터입니다. 목공소 양우리 닭장인데 이곳에서 링컨은 노동을 하면서 아버지를 도왔죠.
그야말로 자기가 앞으로 뭡니까? 이 해방시켜야 할 노예보다도 더 처참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죠. 자, 이때 여기에 살면서 링컨이 아마 19살 혹은 20살 때 엄청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을 합니다. 이때 링컨이 이 뱃사공을 했어요, 뱃사공. 그래서 뉴올린즈에 이제 가게 되죠. 거기서 노예 시장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어린애가 있고 엄마는 다른 사람이 끌고 가고 아빠는 또 다른 주인이 끌고 가고 여기에 이 엄마의 치마 자락을 붙들고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처참한 노예 시장을 보면서 내가 대통령 돼서 저 사람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이런 꿈을 꿨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뉴세일럼으로 갑니다. 일리노이 주죠. 그래서 22살에서 26살까지 6년간 살게 됩니다. 가자마자 어떤 그 가게에서 이제 점원으로 일을 했는데 그 가게 주인이 소문을 내고 다니는 링컨은 힘이 세다고 말이지. 그랬더니 여기에 불량배가 있었어요. 동네 불량배. 잭 암스트롱이라는 친구인데 도전을 해옵니다. 나하고 한번 싸워보자.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는데 아주 납작하게 제압을 합니다. 그만큼 링컨이 이 완력이 있었어요. 그래 나중에 이제 친한 친구가 되는 거죠. 자, 이 뉴세일럼에서 엄청난 일을 당합니다. 링컨이 뭐냐? 앤 러트리지라는 처녀를 만나서 이 첫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병이 걸려서 죽습니다. 첫사랑, 이 순정적인 남자가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8km 정도 떨어진 이 묘지에 날마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하루 종일 거기 앉아서 울다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얼거리면서 실성한 사람처럼 중얼거리면서 걸어다니고 있어요. 친구들이 혹시 자살을 할까 봐서 이 칼이라든지 무슨 도끼라든지 옆에 못 두게 했습니다. 날카로운 쇠붙이를. 결국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링컨은 평생 심한 우울증을 앓게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간 게 스프링필드입니다. 스프링필드에는 에이브람 링컨의 도시라고 불릴 만큼 이 도시 곳곳에 이 링컨의 유적질이 열려 있죠. 링컨의 집입니다. 실제 살았던 집이죠. 링컨의 소유로 된 처음이자 마지막 집입니다. 여기 살면서 이제 순회 재판 변호사니까 이 지역 도시들을 돌면서 지방을 돌면서 이 재판에 참여해서 변호사 생활을 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대통령이. 그런데 이 집에 다시 돌아오지 못하지요. 예. 내부에 들어가 보면은 거실이고요. 벽난로, 실제 살았던 링컨이 잤던 침대입니다. 예, 링컨의 모자, 웬만한 서류를 여기다 넣고 모자를 쓰고 다녔어요. 예, 그리고 링컨이 앉아서 책을 보고 공부했던 책상입니다. 여기에 큰 링컨 대통령 박물관이 있습니다. 스프링필드. 예, 이거는 막내 아들 테드와 책을 보는 사진이죠. 자, 이제 링컨 리더십의 탁월성과 과업을 어떻게 성취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링컨이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소위 이 정적들로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여기 제일 왼쪽에 베이스 법무장관, 슈어드 국무장관, 스탠튼 전쟁장관, 그 다음에 체이스 재무장관. 자, 이 사람들이요, 대단히 거물들입니다.
이 베이츠, 슈월드, 체이스 이런 사람들은 대통령의 꿈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자, 그 다음에 이 스탠턴은 이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거물 변호사입니다. 근데 당이 달라요. 민주당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을 합니다. 원래 사실은 이 슈워드가 대통령 후보가 될 줄 알았어요.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전당대회 기간 동안에 이변이 일어납니다. 거기는 이제 이 그릴리라는 언론인이 작용을 하게 되는데 그 이야기는 이제 너무 기니까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이런 그 거물들로 구성을 합니다. 측근들은 반대를 했어요. 저런 거물들 어떻게 통제를 하려고 하느냐. 그런데 링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로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링컨이 이런 그 거물들, 다루기 힘든 사람들로 이 내각을 구성했겠습니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링컨은 말을 잘 듣는 사람들로 이 내각을 구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국가적인 엄청난 그런 그 큰 과제들이 있는데 이 과제들을 풀 수 있는 사람, 해결 능력이 있는 사람들로 이제 팀을 짠 것이지요. 링컨은 이 당이라든지 정파라든지 뭐 과거 원한이라든지 라이벌 관계 초월을 했습니다. 링컨은 이 지역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특정 인맥을 초월을 했습니다. 링컨은 이 사람에 대한 미움이라든지 증오라든지 부정적인 감정을 초월한 사람입니다. 정적까지 포용을 했죠. 예를 든다면 여기에 더글라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링컨의 정치 인생의 최고의 이 정적입니다. 정적. 예. 이 사람하고 상원 의원이 선거에 나와서 떨어지기도 했죠. 이 사람한테 졌어요. 그 다음에 이 더글라스하고 링컨의 부인이 된 메리 토드하고 또 이 사귀기도 했어요. 그 링컨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연적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이 돼가지고요, 백악관으로 부릅니다. 불러서 나 좀 도와달라. 그래서 받아들여요, 더글라스가. 그래서 이 전국을 돌면서 국가 통합을 해야 된다, 링컨 지지해야 된다 하면서 전국을 돕니다. 자기네 당론을 어겨가면서 얼마나 열심히 했든지 탈진을 해서 죽습니다. 이런 이 모든 것들을 이 포용할 수 있는 포용과 인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저는 이 리더십을, 링컨의 리더십을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탁월성에 바탕한 초월적 리더십.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탁월한 데가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이 초월적인, 초탈한 듯한 그런 그 리더십을 행사를 했죠. 자, 여기에 한 장면이 있습니다. 스프링필드에 있는 밀랍으로 만든 장면인데요. 여기에 변호사 사무실인데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지금 완전히 변호사 사무실 서류를 책상 위에 올라가서 서류를 집어 던지고 난장판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링컨은 유유자적 이 소파에 누워서 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이 상당히 그 초탈한 링컨의 성격을 이 장면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자질구레한데 개의치 않았습니다. 별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본질적인 문제에 집중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정치 천재 링컨의 과업 완수를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국가 통합과 노예 해방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링컨은 전략가였습니다. 남북 전쟁 중에 이 탁월한 전략가의 면모를 보입니다. 자,
제가 이 링컨을 연구하면서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대목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요, 링컨의 대통령 재임 기간하고 남북전쟁 기간하고 거의 일치를 합니다. 대통령 당선된 지 한 달 8일 만에 남북전쟁이 터집니다. 그리고요,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리 장군이 항복문서에 사인을 하죠. 5일 후에 극장에서 연극 보다가 피격을 당합니다. 자, 거의 대통령 재임 기간하고 남북전쟁 기간하고 같아요. 구태여 따진다면은 한 달하고 한 2주 정도 대통령 재임 기간이 길어요. 자, 절대자가요, 이 국가적인 과업, 노예 해방시키고 국가 통합시키기 위해서 링컨이라는 사람을 사용을 합니다. 그 과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 많은 이 숱한 고난과 시련과 역경, 불행을 링컨에게 주어서 링컨이 스스로 링컨을 훈련시켜요. 맞춤형 인물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인물로 링컨을 시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링컨으로 하여금 고독의 광야를 걷게 했고 눈물의 강을 건너게 했습니다. 자, 링컨은 탁월한 이 전략가였습니다. 전략가. 링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링컨이 이 집중해서 생각한 것은 야당 관리였습니다. 야당. 그 다음에 접경주. 야당 의원들을 과감하게 발탁을 해서 군 요직에 앉혔습니다. 왜? 야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국가적인 과제를 이제 해결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접경주, 소위 접경주. 뭐냐 하면은 연방에 속해 있으면서 노예 제도를 인정한 주입니다. 그 관리에 아주 그 신경을 많이 썼어요. 왜냐? 갑자기 노예 그 제도를 반대한다든가 이런 식이 되어버리면은 접경주가 거기서 연방을 탈퇴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남부 이 연합에 합쳐져 버린다. 그쪽으로 간다 하면은 연방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접경주 관리에 아주 그 최선을 다합니다. 그 다음에 수적인 우세를 활용을 해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할 것을 장군들에게 주문을 합니다. 예. 근데 장군들이 말을 듣지 않아요. 당신하고는 안 했지만은, 무슨 군사학을 공부를 했느냐, 군대 경험이 있느냐. 젊은 시절에 민병대 자원에서 잠깐 근무한 경험이 있습니다. 링컨이요. 그 외에는 군대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시를 했습니다. 장군들이. 근데 나중에는 인정을 하게 됩니다. 아, 링컨이 맞구나. 전략적인 직관력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무래도 북부 군사력이 많으니까, 이 군대 수가 많으니까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하면은 유리하고 전황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 이것이 이 링컨의 생각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장군들이요 다 인정을 했어요. 링컨의 생각이 맞구나. 링컨의 전략이 맞구나. 링컨은 그런 전략적인 이 직관력이 있었고, 이 공방을 계속하면서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 전략가로서, 탁월한 전략가로서 거듭났죠. 그 다음에 그랜트 장군을 이 사람이 발탁을 합니다. 그랜트는 웨스트 포인트 사관학교를 나왔죠. 나와서 술 주정뱅이, 폐인 비스름하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링컨이 그 사람 인물됨을 알아보고 발탁을 해요. 그래서 총사령관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승기를 잡게 됩니다. 나중에 미국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2번 임기를 재임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어느 정도 거의 막바지에 달하면서 남부연합의 대표들이 평화회담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옵니다.
그래서 링컨이 비밀리에 만납니다. 선상에서 만나요. 만나기는 하는데 그 회담을 결렬을 시킵니다. 왜? 하나의 연방 원칙을 고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떤 협상할 일이 아니다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을 하고 이 회담을 결렬시키죠. 그 다음에 이 리 장군 유명한 남부의 전쟁 지도자죠. 군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사협정을 제안을 합니다. 전쟁 말기에 자기가 불리하니까. 그때 링컨은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항복해라, 항복. 무슨 군사협정이냐. 결국 항복문서에 서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노예 해방입니다. 노예 해방. 자, 전쟁 중에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쟁 이 국면을 굉장히 유리하게 바꿉니다.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 또 이 군사적인 입지를 아주 굉장히 이 강화를 시키게 되는 거죠. 노예 해방 선언으로 20만 명, 흑인 20만 명이 군대에 이제 입대를 하게 됩니다. 20만 명이 없었더라면은 전쟁 이긴다는 장담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노예 소유주들이 자기 노예를 군대에 입대시킬 경우에 배상금을 지급을 했죠. 또 한 가지 남부 10% 플랜이라는 게 있습니다. 남부 이 주 중에 노예들의 10% 정도를 해방시킬 경우에 연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이런 전략적인 이 탁월한 전략가였던 거죠. 링컨은. 자, 그 다음에 본격적인 노예 해방 선언과 수정헌법 13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이요, 이 전황을 봐가면서 전쟁 상황을 봐가면서 아주 단계적으로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되죠. 이 장면입니다. 1862년 7월입니다. 강요회의 때 링컨이 스스로 작성한 노예 해방 초안 선언 초안을 읽습니다. 여기서.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벌집을 쑤신 듯 시끄러워졌습니다. 왜냐하면은 강요들 가운데도 노예 해방에 대해서 생각이 달랐고 정치적인 입장들이 다 다르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속 밀고 나가죠. 그래서 9월에 2달 후에 이제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그때는 유리하게 돌아갔습니다. 전황이. 그때 그 타이밍을 잡아서 노예 해방 예비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음 해 1월, 9월이니까 한 3, 4개월 후에 1월에 이제 노예 해방 선언을 하게 됩니다. 노예 해방 선언. 그래서 이 노예들을 이제 군대에 합법적으로 입대를 시킵니다. 그래서 전투 보조 요원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하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급진파들은 흑인 노예들한테 참정권을 주자고 참정권, 투표도 할 수 있고 하는 참정권 주자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너무나 급격한 방법, 급진적인 방법, 또 이 폭력 이런 것은 위험천만하다. 이것이 링컨의 이 기본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컨이 이제 이 노예 해방 선언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대통령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안 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잘못하면 다시 돌아와 답을 되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예 해방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제 헌법 개정을 하는 그 어려운 작업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노예 해방, 수정 헌법 13조를 이제 이 하원에서 통과시키는 이 작업을 보면은요, 링컨의 천재성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이 political genius라고 그러죠. 이거를 이 타이밍을 잘 봐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링컨이 이거를 이제 추진을 하게 되는데, 로비스트들을 고용하는 로비스트를 고용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때 상황은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3분의 2가 하원의원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공화당은 전체가 이 찬성을 한다 해도 20명이 부족했습니다. 20명. 그러면 야당에서 2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 표를 어떻게 구하느냐는 거예요. 64명의 선거 낙선자가 있습니다. 임기는 남아있는데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 이 사람들이 로비 대상이었습니다. 이 로비스트를 고용해가지고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를 합니다. 돈으로 매수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도 선매빛을 관직을, 당신 임기 끝난 다음에 이런 관직을 주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협상을 하고, 이런 할 수 있는 모든 이 수단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링컨은 가혹한 과업 추진자였습니다. 그 과정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스티븐 스필버그의 링컨이라는 영화입니다. 보셨어요? 아주 잘 만든 그 영화고, 아카데미상을 12개 나미네이트가 됐고요. 또 여러 개를 받았죠. 여기에 지금 그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강요회를 하고 로비스트들이 지금 참여를 했죠. 그 하원 회의 이틀을 남겨놓고 2사람이 부족합니다. 2사람. 머릿수가 2사람이 더 있어야 돼요. 그때 이 로비스트들이 자신 없어 합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강구해 봤는데 이거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럴 때 링컨이 팔딱 일어납니다. 큰 소리로 일가를 하죠. 나는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미 합중국의 대통령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표를 확보하라고. 그래가지고 결국 2표 차이로 이 하원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때 이 스티븐스 의원, 급진파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19세의 가장 위대한 조치가 미국에서 최고로 이 순수한 남자의 지원과 사주 아래 부패에 의해서 통과되었다. 이런 말을 하지요. 링컨은 원칙에 충실한 사람이었지만은 이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했습니다. 이 과업 성취를 위해서 이런 모든 수단을 강구했죠. 자, 링컨의 여론 정치와 국민 설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링컨이요, 이 여론에 대단히 민감했습니다. 여론의 흐름에. 어떤 일을 결정을 하려고 할 때 여론이 무르익지 않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해도 꼼짝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론이 무르익었다고 생각했을 때 전광석화처럼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한치의 빈틈이 없는 이 타이밍 포착 능력, 이거를
당대 정치가들은 물론이고 역사학자들, 정치학자들이요 탐복을 하면서 이 혀를 내두릅니다. 그만큼 링컨은 이 여론 정치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링컨은 여론을 어떻게 파악을 했느냐? 첫 번째는 선거입니다. 선거 결과. 선거가 있는 날은 아예 전신국에 가서 죽치고 앉아서 진을 치고 있었어요. 선거 결과 빨리 받기 위해서 선거 결과를 민심을 측정하는 시금석으로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 지도자들하고 만나서 자주 이렇게 대화를 했습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그래서 여론 파악하기에 노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비서진들을 현장에 파견을 했어요. 그래서 여론이라고 하는 게 다른 사람한테 파악해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왜곡되는 수가 있는데 충직한 비서들의 입을 통해서 정확한 여론을 전달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신문을 활용을 했습니다. 신문. 이 링컨은요 신문을 혈관의 피로 생각을 했습니다. 신문을 아주 열심히 읽고 그 다음에 잘못 이 오보가 났을 때 편집자하고 직접 전화를 하거나 또는 이 편지를 써서 편집자한테 했어요. 그거 아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기에 노력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백악관에 파티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밑바닥의 하층민들을 많이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그들 이야기를 들었어요. 측근들은 반대를 했어요. 신변 안전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링컨이 그런 제안을 과감하게 의견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 시간을 불렀느냐 하면은 여론에 몸을 담그는 시간이다. 이렇게 링컨이 말을 하면서 이 하층민들, 그야말로 보통 사람들의 의견을 듣게 노력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이 지혜, 정직성에 대한 믿음을 링컨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그의 눈은 항상 여론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론을 존중하는 정치를 펼친 링컨은 진정한 민주주의 신봉자였습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여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국민의 뜻 아니에요? 다수의 뜻입니다. 그 다수의 국민의 뜻에 맞도록 정치를 하기에 노력을 했어요. 이것이 링컨이 진정한 민주주의 신봉자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과 동떨어진 정책은 결국은 실패한다. 이런 믿음을 링컨은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링컨이 탁월한 언변가였다는 거 아십니까? 예, 링컨이요, 어려서부터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서 친구들과 이야기하고 하면서 언변의 능력을 키웠습니다. 링컨이 많은 고난과 시련, 불행, 슬픔을 당하잖아요. 그런데 유독 포기하지 않고 연마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표현 훈련입니다. 글쓰기, 말하기 능력, 이것을 훈련하고 연마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정치를 하면서는 여기저기 선거 때 찬조 연설가로 여기저기 불려다녔어요. 아주 인기 있는 찬조 연설가였습니다. 머지않아서 휘그당, 공화당의 전신인 휘그당의 최고의 연설가로 등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 49세 때 상원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A divided house cannot stand. 분열된 집은 일어설 수 없다. 이 연설을 시작한 후에 선거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노예제도, 상대 후보 더글라스하고 붙었습니다. 더글라스는 뭐죠? 주 형편에 따라서 노예제도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대로 하자.
링컨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분열된 집은 일어설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로 가야 된다. 예. 자, 더글라스는 이제 민주당 후보였고, 링컨은 공화당 후보였죠. 더글라스는 당시만 해도 엄청난 이 거물이었습니다. 링컨하고는 상대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토론 제안이 들어왔을 때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토론을 피하면 비겁자다 이런 말을 들을까봐 이제 토론에 응합니다. 이 7차례 토론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링컨이 결국 집니다. 여기서 근소한 차였죠. 근데 링컨한테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왜? 전국적인 지명도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대통령에 당선되게 되는 거죠. 자,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야말로 세계 연설사의 우뚝 선 금자탑 게티스버그 연설을 하게 되죠. 1863년 11월. 예. 여기에 링컨의 정치 철학, 또 이 농축된 그야말로 모든 연설의 그야말로 이 알곡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2분 조금 넘는 연설이었죠. 그 바로 전에는 에버렛 그 하버드대 전직 하버드대 총장이 2시간을 연설을 2시간. 근데 여기 링컨이 한 2분 조금 넘는 걸 한 다음에 앉았더니 사람들이 박수를 칠까 말까 끝난 줄 몰랐어요. 앉은 걸 보고서 이제 박수를 치기 시작합니다. 링컨 자신도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 필라델피아 이 헤럴드인가 그 기자가 한 사람 참석을 하고 있었는데 연설문을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전문을 연재를 했습니다. 그게 이 세계 연설사의 지금 교본으로 통하는 이런 그 연설이 된 거예요. 게티스버그 연설. 이런 현장을 다 가봤습니다만은. 자, 이제 링컨 리더십의 특징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정직성에 바탕한 신뢰의 리더십이죠. 두 번째,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다져진 강한 멘탈입니다. 세 번째, 정죄까지 포용한 관용과 인내의 리더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치적 장래를 위협받으면서도 원칙을 고수한 원칙주의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가혹한 과업 추진자이죠. 그야말로 단호한 원칙주의자이지만은 숭고한 목표를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론에 민감했죠. 최적 타이밍에 즉각적으로 전진했습니다. 바로 전에 가혹한 과업 추진자,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 모든 부패한 방법까지도 동원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링컨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론에 민감한 민주주의 신봉자였다는 것, 탁월한 언변으로 국민을 설득한 그런 리더십이었습니다. 적극적인 리더십과 강력한 장악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각과 의회에 대해서. 내각 그 강요들한테요, 많은 권한을 위임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그 권한을 뺏어올 수 있다는 걸 주지를 시켰어요. 의회에도 웬만한 거 무슨 경제적인 정책이나 이런 건 의회에 다 줬어요. 그러나 군사적인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그 노예 해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틀어쥐고서 정책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필요할 때 직접 나서서 설득을 했습니다. 정치 권력을 전면적으로 행사했습니다. 민주주의 지도자 중에요, 이 에이브람 링컨만큼 강력한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이 없습니다. 국민적 결집력을 강화하고 유지하는 자질을 가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또 직관력과 전략적인 온건주의 노선을 걸었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급진적인 방법은 위험천만하다. 이것이 링컨의 이 기본 인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위대한 링컨의 리더십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무엇이 링컨의 그 위대한 리더십을 만든 겁니까? 자, 이것과 관련해서 링컨의 고난 극복, 인간 링컨의 고난 극복과 멘탈 경쟁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링컨은 인간적으로 보면은요,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예, 링컨의 그 심리적인 기조는요, 슬픔과 우울이었습니다. 평생을 심한 우울증 환자였습니다. 예, 이 고난 연보를 한번 볼까요? 생모가 9살 때 사망을 합니다. 사랑하는 누나가 19살 때 죽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죠? 정말로 사랑했던 첫사랑 앤 러트리치가 26살 때 죽습니다. 그때 이제 심한 우울증이 그때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걸리게 됐고요. 자, 그 다음 생전에 네 아들 중에 두 아들이 죽습니다. 에드워드는 4살 때 죽고요.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윌리엄이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백악관에서 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메리 토드라는 여인입니다. 허영심 많고요. 사사건건건 바가지 아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제 이야기를 하자면 또 기니까 우선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은 결혼을 결심했을 때는 가정의 행복을 포기했어요. 링컨이. 그리고 결심한 후에도 결혼 바로 전날까지 갈등을 했습니다.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한 전기에 보면은 이웃에서 보니까 그 링컨 그 집에 이 마당에서 아침에 이 테이블에 앉아서 커피를 먹다가 메리 토드가 빨딱하고 화를 내면서 일어납니다. 그러다가 뜨거운 커피를 링컨의 얼굴에 뿌리는 이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링컨이요 집에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이 일이 끝난 다음에도 사무실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냥 할 일 없어도.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동네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계속 대화하고. 왜? 집에 들어가면 지옥이니까요. 자, 이 순회 재판에 다녔잖아요. 이 변호사 아니까. 그런데 스프링필드에 있는 법정을 피했습니다. 거기서 있는 재판을 피했다니까요. 왜? 거기 하면은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집에 들어가면 지옥이니까. 그 정도로 이 메리 토드 하고는 맞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데일 카네기가 쓴 이 전기에 보면은 링컨이 메리 토드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이란 사업은 전부 실패를 합니다. 여러 번 사업을 해요. 실패를 해요. 그 다음에 선거란 선거. 살면서 13번의 선거를 나갑니다. 근데 2년짜리 주의원 선거를 4번 합니다. 4번. 그 다음에 하원의원 1번 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당선이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거에서 낙선을 했죠. 자, 이런 이 실패, 고난, 시련을 당하면서 링컨이 그냥 이거 별거 아니야 하고 훌훌 털고 일어났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링컨도 여느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불행과 실패 앞에 처절하게 이 절망을 했고 심한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링컨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시 일어선 링컨은 그만큼 더 강해져 있었습니다. 링컨은 고난과 시련을 자신의 마음 근육 단련하고 또 멘탈 경쟁력을 키우는 이 계제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멘탈 경쟁력이란 무엇입니까? 이 용어를 제가 이 책에서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까닭 없이 불안한 당신을 위한 멘탈 경쟁력. 자, 심리학에서는 회복 탄력성, 레질리언스, 공이 떨어져서 되튀어 오르는 힘, 복원력, 역경 대처는 내공, 이런 말을 포괄한 개념이죠. 마음 근육이라는 아주 쉬운 용어가 있습니다. 자, 제 아들이요, 우리 집 거실에 이 철봉을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인터넷에 주문을 해가지고요. 그런데 제가 이 팔굽혀펴기 푸시업은 굉장히 잘해요. 군대에서 이 푸시업 기합은 저한테는 기합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매일 아침에 60번씩을 합니다. 더 할 수 있지만은 뭐 매일 하는 거니까 무리하지 않고 한 60번만 하는데요. 그런데 이 턱걸이를 하려고 하니까 단 한 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푸시업은 잘하는데 왜 턱걸이를 하나도 할 수 없느냐. 예, 쓰는 근육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철봉을 주문할 때요, 이 까만 고무 밴드가 같이 옵니다. 그래서 고무 밴드를 철봉에 걸어놓고 발을 거기에 걸고 올리면은 쉽게 턱걸이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계속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근육이 생겨서 나중에는 고무 밴드 없이도 턱걸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10개를 거뜬하게 합니다. 자, 이 몸의 근육을 단련시키듯이 우리가 마음 근육을 단련시켜야 됩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노력으로 마음 근육을 단련시킬 수 있습니다.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자, 링컨은요, 이 유머, 링컨의 유머는 대단히 유명합니다. 아주 재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격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링컨 유머가 어떻게 해서 나온지 아십니까? 자신의 그 심한 우울증과 이 싸우는 그 몸부림입니다. 몸부림. 자신의 우울증을 극복하기 위해서 유머를 계속 사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 우울증을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계제로 삼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링컨이 여러 번 선거에 패했잖아요. 근데 선거 끝난 다음에 행동이 어떤지 아십니까? 이발관에 가서요, 이발을 말끔하게 합니다. 면도하고, 그 다음에 단골 음식점에 가서 제일 이 고급 음식, 비싼 음식을 사서 먹습니다. 혼자. 예. 뭐냐 하면은, 내 선거 떨어졌다고 해서 약호 죽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보이는 그런 그 액션인 거죠. 예. 그런 그 선거 패배, 시련, 고난을 자신의 멘탈 경쟁력을 키우는 그런 그 계기로 삼았던 거죠. 자, 링컨은 온갖 불행과 고난, 그 앞에도 오뚜기처럼 일어났습니다. 불굴의 투리와 도전 정신을 불태웠습니다. 자신의 마음 근육을 단련하는 계기로 삼았던 것이죠. 자, 결론입니다. 어떻게 이 마음 근육을 단련할 것인가? 링컨은 자신의 삶에 대해 철저하게 긍정했습니다. 어떤 불행이 닥쳐도 슬픔을 당해도 그거 자체를 자신의 삶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긍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감사했습니다. 자, 감사는 마음 근육을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이거요.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입니다. 감사.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으면은 자신의 마음 근육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강해지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강의 제목이 링컨 리더십의 비밀을 찾아서입니다. 결론입니다. 위대한 링컨 리더십의 비밀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 다져진 멘탈 경쟁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소년을 위해서 제가 이런 말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정직은 최상의 정책이다. 정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젊어 고생 사서한다. 고생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자, 감사 체질을 만들자.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함으로써 자신의 멘탈 경쟁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요. 질문이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올라온 게 있으면 제가 질문에 답변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앉아서. 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이 링컨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다양한 책을 이렇게 보았는데 오늘 우리 김재일 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신 걸 듣고 아주 감동이 많았습니다. 정말 가장 가슴에 와닿는 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청소년들이나 또 많은 각 분야에서 꿈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분들이 늘 시련과 좌절 그리고 고난과 고통 속에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죠. 또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많은 고민과 고난 그리고 좌절 속에서 성장해야 하는 그리고 또 그 뜻을 이루는 지도자 중에 한 분이 링컨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게 아주 정말 귀감이 되는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조금 좀 이렇게 저희가 이제 유튜브하고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거칠긴 하지만 이게 또 이렇게 살아있는 생생한 그런 현장이다 생각하셔서 잘 마무리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댓글을 통해서 질문 이렇게 좀 올라온 것을 제가 좀 이렇게 몇 개 좀 찾아보니까요. 크게 보면 한 세 가지가 이제 좀 질문으로 이렇게 요약이 되고 있어요. 우선 한 가지씩 제가 좀 대신해서 질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그 미국에서 흑인 총격 사망 사건이 많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또 그로 인한 폭력 시위도 계속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데 이게 사실은 노예 해방을 주도한 링컨에 대한 관점에서 보자면 이 어떤 흑인 단체가 링컨 동상을 철거하자 이런 주장도 일부 있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어요. 이게 사실은 미국의 직접 아주 다양한 미국의 갈등을 겪어보지 못한 저희들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흑인 사망을 계기로 해가지고 미국의 그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했죠. 그래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그 흑인 학생 단체가 이 링컨 동상을 끌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링컨이 인종주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 미네소타주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노예 해방에 이 찬성을 했다 해가지고 이 처형을 하는데 이 다수를 처형을 하는데 링컨이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그게 지금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은
링컨이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링컨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군대에서 탈영병들, 이 사람들은 사형이죠. 처형을 당하는데 링컨이 그거를 사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긴 리스트를 보면서 하나라도 더 빼내려고, 살리려고 노력을 했던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죠. 무자비하게 그걸 갖다가 처형을 하는데 그 사인을 했다고 하는 것, 저는 그건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링컨을 인종주의자라고 한다면은 이거는 이순신을 매국노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그러면 지금 이제 흑인 단체가 링컨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일부의 그 입장이지, 그 지금 현재 일반적인 투사는 그렇죠. 아니다, 이런 물론입니다. 예, 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질문이 하나 재밌는 게 들어왔는데, 이게 우리 그 김재일 그 원장님은 또 아주 유명한 또 교회의 장로님으로 지금 계셔서 그런지 이런 질문이 들어와 있어요. 지금 어느 교회를 지금 나오고 계시나요? 예, 용인에 있는 세덴교회입니다. 아, 예, 소강성 목사님 계신데, 아, 예, 아주 정말 거기에 장로님으로 계셔서 그런지 이런 질문이 안 들었어요. 링컨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알려져 있지 않느냐. 예. 그런데 이게 사실은 또 어떤 측면에서는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그 기독교 신자라고 볼 수 없다. 이런 또 반론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사실관계가 어떤 겁니까? 예. 링컨이 기독교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확실히 그 기독교 신자죠. 그런데 어느 정도 강한 신앙심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삶의 그 단계별로 좀 다른 것 같아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책마다 이제 조금씩 다릅니다. 다르고 어떤 그 책에 보면은 굉장한 뭐 열렬한 그 신자였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주장하는 또 그런 전기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전기들을 보면서 제가 그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생각은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그 하나님, 절대자, 일반적인 절대자, 일반적인 조물주, 뭐 이런 차원의 신앙이 아니었겠느냐. 그런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 남북전쟁이 일진일퇴하면서 피가 말리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밤새워서 기도하고 했던 건 뭐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셋째 아들 윌리엄이 사경을 헤매면서 그야말로 밤새워서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들고 늘어졌던 그것이 링컨의 신앙을 몇 단계 짬뿌시켰던 게 아닌가 하는 것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어떻든 결과적으로든 링컨은 독실한 기독교 신앙인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 말씀에 아주 공감이 가는군요. 예, 또 링컨은 워낙 뭐 우리에게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위인전도 많고 또 다양한 평론도 많고 평전이 있기 때문에 뭐 소상히 소개는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주 또 이런 질문이 하나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제 뭐 질문으로 할까 싶긴 한데요. 이 책마다 조금 링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서술하는 게 조금씩 다른데 특별히 그 중에서 궁금한 게 이 부친과의 사이가 좋았다는 책도 있고 또 어떤 책은 부친과의 사이가 썩 좋은 것 같지 않다라고 서술된 그런 책도 있습니다. 예. 청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예, 책들마다 조금씩 이제 다르죠. 다른데 제가 이제 쭉 또 여러 개를 보면서 얻은 결론은 좋지 않았습니다. 이 부친과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 어렸을 때 그 링컨이 책을 그렇게 좋아하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멀리 가서 책을 빌려오고 했었는데 그냥 난로에다 집어넣어버리고 뭐 찢어버리고 그런 그 행패를 부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링컨 아버지가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무식했죠. 네. 그럼 뭐 굉장히 가난했고요. 그랬었는데 결국 그런 그 응어리 때문에 그런지 화해를 하지 못합니다. 네. 아버지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아버지가 죽습니다. 죽는데 장례식에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끝까지 아버지하고는 화해하지 못했고요. 왜 장례식에 가지 않느냐라고 물으니까 아버지가 불편해할까봐 그런다. 돌아가신 아버님께서도 불편하실까. 거기서도 이제 유머 감각을 발휘하게 되죠. 조크성 그런.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하고는 사이가 좋지 않았다. 네. 마지막까지 화해하지 못했다. 네. 이것이 올바른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요즘 참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이런 시기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렇고 특별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바람에 정말 우리나라의 건강한 그런 안전관리 체계는 세계적으로 아주 평가가 높을 정도로 잘 정리가 되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소상공인이나 생업에 종사하는 많은 분들에게는 참 우리가 겪기 어려운 그런 고통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저희 푸른별 포럼에서도 이와 같이 우리 특별히 이렇게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링컨의 리더십을 새롭게 우리가 지금 보아왔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우리 코로나19에 맞는 그런 복장으로 좀 마무리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스크를 마스크 쳤지. 가졌습니다. 자, 우리 이제 이것도 하나 절 좀 주시죠, 뭐 이거 예, 고쳐주세요, 빼주세요. 예, 우리 김재일 링컨 연구원장님을 초빙해서 링컨 리더십의 비밀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오늘 푸른별 프롬 제12회를 이렇게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인류사에는 이제 100년 만에 닥친 재앙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1918년도에 스페인 독감으로부터 시작됐던 코로나의 독감의 하나의 교훈도 있었는데 그때는 우리가 정말 일제에 의해서 주권을 침탈당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지경에 있었던 시기였었는데요. 100년 만에 찾아온 이 코로나19를 대처하는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초강대국 사이에서도 가장 모범적이고 우수한 그러한 코로나19 방역 체계와 그 대응 방식 그리고 국민적인 그런 대동단결의 모습에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새벽에 있었던 우리 손흥민 선수의 4골, 한 게임 4골에서의 그 골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 속에 있는 응원과 그런 성원의 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렵지만 우리 당국이나 의료진 그리고 봉사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협조하는 국민들 모두와 함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우리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드는 대한민국의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추석에도 우리 가족 친구들과 함께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기 위해서 염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따뜻한 추석이 되길 바라고요. 오늘 김재일 원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링컨의 리더십을 짧은 시간이었지만 가슴속에 깊게 새겨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마다 교훈으로 또 때로는 동반자로서의 그런 리더십의 힘을 함께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재일 원장님 수고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디 가면 깜짝 이벤트가 하나씩 있는데 아까 보니까 뭐 팔굽혀펴기를 그렇게 잘하신다고요? 근데 지금 김재일 원장님 공개해도 되잖아요? 지금 올해 몇이시죠? 이제 60은 넘으셨죠? 넘으셨는데 이거 팔굽혀펴기 한번 해주실 수 있어요? 아니. 못 하셔요? 아니, 뭐 할 수 있지만 여기서 뭐. 그러면은 팔굽혀펴기 하시는 동영상을 나중에 하나 집에서 찍어서 저희가 받아서 턱걸이하고 턱걸이까지 댓글에다 올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 여러분,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학교 수업을 이어가느라 고생이 많죠. 또 우리 학부모 여러분, 교사 선생님들, 또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지역을 지키고 있는 우리 건강지킴이 여러분들 모두 힘내서 우리 링컨과 함께
새로운 리더십의 한 해를, 한 사회를 잘 이끌어가길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만큼 감사드리면서 오늘 12회 푸른별 포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잠깐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 온라인 강의는 처음이었고요. 그 다음에 링컨 리더십을 이 멘탈 경쟁력과 연관시켜서 이 강의를 했는데 이 강의 또한 처음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코로나로 고생들 하고 계시고 답답함을 느끼고 하실 텐데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어떤 그 심리적인 그 백신이라고 할까요? 이게 중요한데 이게 바로 멘탈 경쟁력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멘탈 이런 때일수록 멘탈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계기로 삼자. 링컨이 그랬던 것처럼 이런 말씀을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